저는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사실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죠. 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신성장 동력, 아까 김정태 회장님 말씀대로 성장 동력원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이미 남북 경협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말 암울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시작된 개성공단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사실 이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해서 남과 북의 어떤 평화와 교류 협력을 이어가려고 했던 우리 이 많은 대한민국의 선지자들, 지도자들, 또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생각을 완전히 좀 뒤엎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지금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활짝 열릴 거라는 기대, 또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몇 차례 통해서 많은 기대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이 많이 진전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에는 하노이 북미 회담을 끝으로 많은 일들이 중단되고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남북이 합의해서 진행해왔던 개성공단마저도 중단된 상태인데, 또 그거마저 재개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논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저는 이렇게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이 반드시 우리 한반도에서는 사계절에 의해서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을 거쳐야 됩니다. 그 겨울 동안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식물을, 곡물을 자라기 위해서는, 곡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겨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씨앗 갈무리도 해야 되고요. 또 거름도 준비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암울하고 암흑의 남북관계지만은 우리는 부단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서로 토의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방안을 한번 도출을 해보고자 하는 게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의지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경협에 앞서서 남북관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외교 안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은 북한에 대화를 하자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밑에서 접촉은 사실 있기는 하지만은 북한이 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미국이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선뜻 대화에 응하지 않고, 만약에 선뜻 대화에 응했다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극적인 결렬 상태가 와버리면은 또 한 번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아직 그런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부도 사실 한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워킹그룹이 모든 남북관계 단절의 하나의 단초역 원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마저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어떤 의지에 따라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또 거기에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얼마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한참 지나서 얼마 전에야 다시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이 채널, 통신 채널이 복원되긴 했지만은 사실상 형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 문제는 우리 남북 문제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이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있다고 해서 또 북한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남북 문제가 쉽사리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유엔과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의 생각과 미국의 전략적 방향이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북미 문제 또 북미 문제로 인해서 남북 문제가 풀려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반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남북 문제라든가 남북 경협 문제, 나아가서 남북 경협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아까 김정태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남북 관계에 대한 남북 경협에 대한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통일이 될 거라는 이런 막연한 것도 좀 답답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말미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보수 강경주의자라든가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의 일부 강경 보수 분들께서는 북한 정권을 붕괴하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은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남북 문제가 한반도가 정말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또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생사를 같이 하는 200만 명 이상의 노동당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노동당원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급변 사태가 나서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면은 산속으로 무기를 들고 산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 때 수많은 피를 흘렸던 일종의 빨치산 작전이 바로 그겁니다. 이탈자를 감안해서 50만 명만 산속으로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북한 지역만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두대간을 통해서 또 피난민 행렬을 같이 포함해서 남쪽으로 침투하고 남쪽에서 많은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요인 암살이라든가 폭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남쪽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벌어질 겁니다. 북중 접경 지역으로의 탈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쪽으로 탈출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이제 남쪽이 북한에 비해서 유토피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다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최소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남측을 향한 난민 행렬이 형성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난민이 한꺼번에 내려온다면 남한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다가 그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도 없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 불안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북한과 남한 지역에서 게릴라 투쟁을 벌이는 북한군 빨치산들을 소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탕 작전에 미국은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지상군 파견하지 않고 그 게릴라 소탕 작전에는
우리 한국군의 우리 여러분과 저의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한국전의 특성상 산악이 많아가지고 일괄적인 공중폭격이라든가 해상전투로 손쉽게 이라크처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몇십만 명의 게릴라 빨치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군도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옛날 6.25 한국전쟁 때는 자식도 여름이고 못 살았기 때문에 뭐 국가를 위해서 자식 한 명 희생한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자식 아들 하나뿐인 집이 대부분입니다. 평시에도 아들이 또는 손주가 군대 가면은 온 가족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만약 전쟁에서 그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멘탈이 아마 붕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와 함께 수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한반도는 경제적으로 50년 이상, 멘탈, 정신 세계 분열 최소 3, 40년 이상에서 수많은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은 당연히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동북공정 이론을 앞세워가지고 북한 지역을 선점하려 군 투입을 할 겁니다. 이미 동북 삼성 쪽에는 북한의 그런 급변 상태를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쪽에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라든가 일본, 미국도, 특히 미국도 그걸 좌시하지 않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북한 지역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신탁통치 또는 그 이상의 우리 한반도의 분열을 정말 상징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 없이 노력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가 종전선언에 이어서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어떤 정상화,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꼭 가져와야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이 존재하는 겁니다. 통일의 문제는 그 뒤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반도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한반도는 현상유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현상유지가 아닙니다. 이건 데인저입니다. 위험입니다.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북미 회담이 잘 성공이 안 되고 자꾸 북한이 압박과 또 그 압박 속에 견디지 못하면은 풍선처럼 부풀어가 결국에는 터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선이 터지면은 그 모든 피해는 벗어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어떤 토론회 또 발표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한반도의 문제를 좀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뭐 현상 유지로 가는 게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을 굴복시킨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닌,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생각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께 그걸로 오늘 주제 발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는 통일TV 대표로 소개를 하셨는데요. 통일TV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고 지금 3년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아마 내년 1월에 이제 개국 목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북을 좀 정확히 알자. 지금 김정태 이사장님, 뭐 송주모 작가님, 뭐 여러 가지, 저 송 작가님 말씀 듣고 아주 억장이 좀 무너지고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전쟁의 공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전쟁을 겪고 저는 이제 전후 세대인데요. 그래서 전쟁만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 문제라도 전쟁으로 인한 공포, 전쟁으로 인한 죽음만은 정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후대들입니다. 자식들만큼은 좀 평화롭게 살기를 위해서 저도 좀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실 거로 알고 있고, 통일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을 너무 적대적이하지 말자. 그렇다고 우호적으로 할 것도 없지만은 적대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통일 TV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정확히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책에 이 일반적인 사진들을 제가 많이 좀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전부 그냥 뭐 지난 시기 그 속말로 밥풀떼기 주워 먹는 꽃제비, 고난의 굴 때 굶어 죽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난 시기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제가 2010년 오이사 조치 이후에 김정태 이사가 이제 못 가신 이후에 제가 언론인으로는 최초로 2017년부터 2020년 1월 코로나 이전까지 가장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는 취재로 했습니다.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는 이런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아는 송구모 선생님들 이제 기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종종 들어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러나 저는 취재를 하면서 됐고, 이 사진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하는데요. 이 비자입니다. 북쪽의 비자. 여러분들 주로 이제 뭐 김정태 이사장님 뭐 이렇게 분들 많이 하셨겠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업 CIQ라고 그래가지고 생략을 해서 그냥 이렇게 소위 머릿수만 세고 간단하게 이제 인원 체크만 하고 들어가는데, 제3국으로 들어갈 때, 중국에서 들어갈 때입니다. 중국에서 들어갈 때 비자를 받습니다. 이게 북쪽의 공식적인 서류지요.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인 줄 알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더라고요. 정식 국호가. 그래서 북한 지금 물론 이제 앞에 하신 분들도 북에 사업을 하셔서 북에 가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말을 쓰지 말자. 북에서 쓰지 않는 말인데 두 분을 뭐 힐난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통일부 아까 박상돈 과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전부 북측 내지는 북녘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북한이라는 말 절대로 안 쓸 겁니다. 북한 사람 만나서는. 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돈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TV에서만큼이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저는 남북교류 협력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7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통일 지금까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미국 탓, UN 탓, 이런 외세 탓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첫 번째가 정령, 제대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끔 DPRK라는 말을 쓰잖아요. 노스코리아라는 말을 안 쓰고. 아주 전략적입니다. 그 사람들도.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 분단의 분리 정책이거든요. 남북.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쓰려면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닙니다. 미국을 미국이라고 부르고 일본을 일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도 오늘 10분 동안 이것만 인식하시고 실행을 하셔도 저는 큰 소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니까 영어로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는 Republic of Korea죠. 코리아라는 말 쓰는데 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코리아라고 쓰더라고요. 북쪽도. 그래서 조선. 때에 따라서는 뭐 북녘, 남녘, 북측, 남측 이렇게 해서 이름이라도 제대로 쓰는 것이 통일에 앞서서 좀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북쪽에서 전부 이제 거의가 북측에 사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북한이 아닌 북측,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영주권 자격으로 이제 지난 시기 이제 개인 자격으로 취재를 다니면서 이제 통일 TV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한 3, 4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지난 시기 들어갔고,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심양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E 카운터인데요. ABC도 이제 도메스틱 국내선입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에서 이제 심양을 주는 다닙니다. 북경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심양에 이제 영사관이 있어서 비자를 받고,
북쪽의 비자는 단수입니다. 매번 갈장마다 비자를 받고 해서 이제 심양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심양공항 이 카운터에서 매주 월수목토 주 4회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 심양 평양 왕복 운항을 하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바로 이 F 카운터, 뒤 F 카운터에서는 매일 인천 심양 인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화항공, 동방항공이 4차례가 인천 심양을 왕복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리고 월수목토는 고려항공이 평양 심양을 왕복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월수목토 주 4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고려항공이 교차로 해서 이 공항 카운터에서는 소위 이북 사람들, 북쪽 사람들, 조선 사람들, 북한 사람들, 그리고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과 조선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이라도 같이 이 공항에서 혼재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고요. 고려항공 안쪽이고요. 뭐 기내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사진들 설명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해서 하는데 휴대폰 보고 전 놀란 바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아주 그렇게 해서 가는데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3차례 방콕 취재를 하고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을 내는데 거기 사진 많이 써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저는 휴대폰조차도 전화나 옳게 하는지 생각했어요. 제가 1959년도생이라 어르신 빼놓고 이제 반공교육을 어마무시하게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장집에서 뭐 아무개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북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또 어느 분은 그러죠. 평양만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개성, 신의주, 원산 뭐 다 가봐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부터 금강산입니다. 이런 뭐 상상이나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일상적인 것부터 무슨 뭐 통일해서 뭐 협상, 뭐 남북 교류 이런 것보다는 좀 일상적으로 좀 교류 협력을 하기 앞서서 좀 저들을 정확하게 알자. 우리가 맨날 30년 동안 굶어 죽는 이야기만 알았고 맨 장마당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7, 8살 저 최근에도 그런 방송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종편 지상파에서 바쁠 때는 주워 먹는 이 꽃제비만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이 북하면 정말 우리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런 반통일 반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친북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하고 30년 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기 이렇게 보면 10년 전에 오이사 조치 이전에 갔다 온 분들도 저 사진을 보면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9년도에 2020년 코로나 때는 못 들어갔습니다. 평양 비행장에 와이파이가 된다 소리입니다. 이런 거 알았습니까? 언제?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아요. 통일부 제가 계시면 제가 얘기도 할 텐데 통일부에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국정원이라든지 대북 관련 이런 담당 부처분들은 이것이 무슨 국가기밀인지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북쪽의 조선의 북한의 휴대폰 숫자도 저는 전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제가 하도 이러니까 2018년 국회 예결위에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국힘당 미래통합당의 어느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당시 지금 말이야 어떤 사람이 북한에 휴대폰이 많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못마땅한 이 발언이죠. 도대체 북한의 휴대폰이 몇 대나 됩니까 하니까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북 담당자한테 물어봤지 하니까 2016년 말 현재 뭐 한 360만 대나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강연 때.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당시 2018년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를 10월에 2017년 말 현재 북한의 휴대폰이 580만 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괜히 580만 대 넘게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거 말이야 저 북한 체제 선전하는 다니는 저 불구죽죽한 놈이라고. 저는 360 저는 대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만 대든 50만 대든 간에 저는 한 대도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 다닌 사람들도 이제 봤을 텐데 물론 뭐 기자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다고 생각해. 뭐 제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알자, 있는 그대로 알자. 저 사람들 지금 아마 600~700만 대 이상은 될 겁니다. 저 휴대폰 뭐 저 동영상, 사진, 이 텍스트, 문자 다 보내고 다 날리고 합니다.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통신 뭐 하면 다 감청한다, 뭐 서로 감시한다. 이 수대 물론 뭐 감청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자유롭게 전화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검색하고 하더란 말이죠. 제가 몰랐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10분 동안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맛이나 보고 간단한 이런 우리가 알던 거와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뭐 보시죠. 사진 이제 가져온 뭐 책에도 있죠. 이 뭐 보세요. 장 보러 오는 사람 금강산에서 해가지고 거꾸로 했네요 지금. 여기까지 시간이 되나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고 또 계신 분들은 내년 1월 통일TV 개국을 하고요. 또 제 연락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경험한 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따 토론 시간에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대북 전문가들이시고, 어찌 보면 요즘 사회에서의 북을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그 위험한 탈북자를 끼워주셔서 그 연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 차원 저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 가지 그 경협이나 아까 또 우리 진청균 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가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고요. 문화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좀 한번 강조시키려고 지금 여기 그 포럼에 참여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또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통일 비용을 자꾸 말씀을 하는데 여기 사회 문화 통합의 비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을 해결 안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산기로서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북한의 3만 불 시대가 온다 라고 계산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서 그들과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을 나눌지는 몰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어떻게 남북이 통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가 먼저 진행을 돼서 그것들이 안착이 돼야지 뭔가 미래의 통일이 됐을 때 좀 더 우리가 바라는 또 그런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문화 차원에서의 어떤 문화 교류적인 어떤 양보와 이해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통일 안 하기보다도 못하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아까 우리 성금의 그 작가님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급변 상태가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상상을 해봐도 저도 무서운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했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 이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양 음대를 나왔고요. 평양에서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대학원에 여기서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로 함께 이사장으로 있고 예술로 함께라는 단체가 뭐 하는 데냐면 남북 가곡의 밤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남북이 그냥 북한 노래 하게 되면 반갑습니다. 휘파람 같은 노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으로 바다로 가자라든지 압록강 이철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소위 세련된 가곡 같은 이런 가곡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을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이 부르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같은지를 얘기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더욱이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자 뭘로 음악으로 해서 탈북 청소년들하고 남한 청소년들하고 같이 오케스트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사단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하나로 예술로 함께 이번에 또 이번 30일 날에도 철원군에서 철원군 주최를 해가지고 철원군의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남북 철원군 청소년들하고 우리 탈북 청소년들하고 같이 음악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악의 힘은 강하다는 건 그야말로 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북한에서 음악을 배우고
오히려 음악인의 생활은 남한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남한의 음악인 생활이 얼마나 처절하고 정말 얼마나 가여운지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음악 수준은요, K-팝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또 클래식 수준만 봐도 우리나라 토종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안 배우고 외국 콩쿠르 가서 1등, 2등 당당히 합니다. 그런 수준 높은 나라인데 꼭 정치 때문에 음악이 공연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경제나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국의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남북 간의 문화 교류마저도 정치 여건에 따라서 자꾸 흐름을 타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자꾸 시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을 하면서 사실 음악만큼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로 만들게 하는 이런 개체는 매개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음악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또 특히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민간 차원의 음악 교류, 문화 교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사이가 남북 사이가 더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교류가 언제부터 해왔는지 이게 지금 2000년 평양 학생 선연예술단의 서울 공연 모습인데요. 사실 첫 번째 교류가 85년도에 있습니다. 그 남북 공연을 시작을 해서 90년도에 최초의 민간 차원의 공연으로 송년 통일 전통 음악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2002년에 8.15 민족통일대 북측 예술단 초청 경연, 그러니까 북측에서 서울로 나와서 공연한 겁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2018년에 평창올림픽 그 성공기념 3지연 관람단의 서울 공연이 있었죠. 저는 이 공연은 상당히 제가 조금 제 개인으로서도 의미가 있었던 게 그 공연장에 제가 여기 그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공연장에 갔었습니다. 초청을 받고 그때는 막 그 로또처럼 거의 그 표를 뽑고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위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첨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는 뭐 북한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그렇다고 좋아하진 않아도 북한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공연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것보다도 뜨거웠고 그때만큼은 하나가 되더라고요. 공연의 힘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개인적으로 좀 특별했던 것이 거기서 지휘를 했던 그 사람이 윤범주라는 사람인데 저희 8살 때부터 같이 음악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더욱 와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감명이 깊었고 이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구나라고 느껴지게 한 이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한은 오히려 북한보다 더 많이 평양을 갔었습니다. 뭐 208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98년, 그다음에 2001년, 2002년, 그다음에 2005년, 그다음에 결국에는 2009년에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죠. 그것까지 많은 예술단이 공연을 함으로써 당시에는 거의 분위기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TV를 앉아보면서도 평양이 가까이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를 통해 가지고 평양에서 다시 한번 남북의 어떤 문화교류에 대한 절실함을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공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 평양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 또 그리고 북한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민간 차원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예술단이나 어디든 외국을 나온다고 하게 되면 물론 개인적인 사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예술단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체제 선전용이기 때문에 그 위 지도자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은 철저한 명분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슨 명분을 줘야지 예술단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문화적 교류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그 유실해질 만큼 상당히 이게 지금 그 교류가 이루어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각종 예술단들은 다 국가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술단이 많지 지금 현재 북한 예술단에서 독립체산제라는 것을 반독립체산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반은 국가의 재정을 받고 반은 예술단 자체로 벌어먹으라 뭐 이런 재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재정으로도 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북한
북한 예술단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예술단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예술단과 또 국가 재정에 약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이용을 하자 해가지고 외화벌이를 하자. 근데 단순히 외화벌이만 하자 그러면 북한은 자존심 상하죠. 외화벌이 예술단을 가지고 외화벌이 하는 말이 되냐? 그럴 때 한마디 명분을 주는 겁니다. 조선음악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려라. 이런 식의 명분을 준다 그러면 아니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도 벌고 자기 조선음악의 그 어떤 위대성도 알리고 또 체제 위대성도 알릴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하자는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 내와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만나는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신뢰를 얻는다면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간 그러면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는 어떻게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요즘 통일부에서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정부 승인 없이 지자체별로 남북 대북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행정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한다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제에 가는 대북 사업 중에 문화교류 사업을 하나 끼워 넣는 거죠. 그럼 그 사업의 딱딱함도 좀 유연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 글을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 글을 마치면서 좀 저도 이게 좀 어찌 보면 문화교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것이 평양에 있는 친구들이 저보고 야 통일된다면 너 서울 가서 뭐 했니? 할 때 그래도 야 나 통일 위해서 나 이런 거 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 활동을 하다가 북한 사업을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2002년에 투자를 했었고 한번 실패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제가 대통령보다 한 달 먼저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인데 저를 혼났습니다. 정말 굉장히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들어갔었고요. 가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는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밤에 새벽 3시까지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다른 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고속도로를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2시간 정도 평화자동차를 타고 110km 정도 평균 시속으로 한 번씩인가 2번 쉬고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는 좀 그렇고 사이클을 경기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평양간 사이클 대회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을 설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컨설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2018년 이제 갔다 와서 북측하고 교감이 솔직히 있었던 사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프로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아까 밑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포츠가 굉장한 교류부터 민간 교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면 남북교류 접근 전략 볼 때 북측에서 아까 명분 지금 방금 이제 발표하신 대표님께서 명분 얘기하셨는데 북측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역사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게 바로 스포츠 교류입니다. 너무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만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협력이라는 이런 명분을 찾아가는 게 남북 교류 접근 전략의 어떤 방식이더라. 아시다시피 많은 탁구 교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은 단일팀이라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동계올림픽까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저희 이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고요. 실제 84년부터 이렇게 다양한 교류와 이때는 굉장히 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걸 좀 뛰어넘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어떤 게 스포츠나 역사라든가 아니면 민족 문제 이런 게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포천 평화 스포츠타운 개발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게 이제 북측에서 약간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가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남측에서 북측을 자꾸 치고 최고로 웃겼던 게 도에서 척사대회를 남북 척사대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척사대회를 해서 남측에서 대표를 뽑고 북측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 민족놀이를 한번 설이나 뭐 이때 한번 해보자. 근데 북측에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면 문화적 이해가 없었던 게 북측은 윷놀이를 여성들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조율도 없이 그냥 뭐 자기네 터트려 놓고 제안하니까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이런 형식이 물론 저는 이게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북측과 교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왜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성급하게 저렇게 먼저 터트려 놓고 나중에 제안했다가 마신다 이런 형식을 만들었는지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뭐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제안한 거예요. 바로 평양연고 프로농구단을 창단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BL에 지금 10개 지역의 연구단, 서울, 뭐 인천 뭐 해가지고 연구단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프로야구나 프로농구나 이런 부분들은 각 연고지별로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전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물론 주요 도시긴 하지만 그래서 남북의 인적 교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외갓집이 평안도 쪽이신데 이북 오도민회가 뭐 예산이 많은 지역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열정을 갖고 계시고요. 분명히 후원기관으로 또 뭐 현대라든가 아란티라든가 이런 스폰서 기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양 연고를 한번 야구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요. 야구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아예 야구장 자체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농구장은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큰 정주영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도 다 있고 농구에 대한 또 물론 저쪽에 김 위원장이 가장 또 관심 있어하는 스포츠기도 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양쪽 다 저쪽은 뭐 러시아나 중국계의 용병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자유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실현 가능성을 보면 지금 연고지인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KT가 이제 저쪽으로 좀 올라와서 하나 정도는 달라졌는데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연고지가 이 정도 도시들이 지금 예산을 뭐 말이 많은데 한 100억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 농구단 1년 예산이. 근데 한 60억 정도는 이 표 티켓비하고 광고비를 들어오고요. 지자체에서 한 40억 정도를 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0억 하는 데도 있고. 그 정도라면 평양 연고도 좀 해볼 만하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인건비를 뭐 달러로 준다든가 제가 100만 원 정도를 돌아오는 길에 고려항공 티켓비를 달러로 줬다가요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고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 안 하고 달러 함부로 썼다가 큰일 났습니다. 북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셔야겠죠. 돈을 현금을 못 준다면 물건으로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스포츠 교류에서 프로스포츠 그러니까 이벤트 4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일어나는 뭐 이런 이벤트성 말고 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물론 이것도 1년 내내는 아닙니다. 겨울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 답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또 뭐 슬림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요. 이게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북과 남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이 있는 곳이 연고지가 캐나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 메이저리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례도 있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그냥 프로스포츠 치고는 그리고 만약에 평양 연고지에 평양 농구단이 생겨서 토론토처럼 생겨서 저희가 회전된다면 티켓 파워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측 선수들이
서울, 인천, 뭐 창원 이런 데서 하고 저희도 평양 가서 농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좀 권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야구는 만약에 야구를 한다 하더라도 좀 힘든 게 이동 인원이나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농구는 제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농구단은 버스 한 대면 다 이동됩니다. 그러니까 뭐 꼬치진에다가 뭐 심지어는 팀다트까지 넣어도 버스 한 대면, 그럼 제가 아까 2시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좀 뭐 국경이 있으니까 좀 더 걸리겠죠. 국경을 걸리면 국경 건친다 하더라도 평양의 스포츠 운동, 그러니까 프로농구 경기하러 가는 사람들이 3시간 정도면 뭐 비행기 타지 않고 귀찮게 그냥 버스로 곧바로 평양까지 가서 경기하고 저녁 때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정도의 좀 간편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프로농구를 한번 제안해 보자. 북측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다음 정권이든 아니면 현 정권이든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국가함을 하나의 리그로 만들어서 교류하는 것도, 저도 남북교류를 현업에서 투자를 해보고 뭐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많아가지고, 물론 이것도 정치적인 이슈는 있습니다. 갑자기 3개월 리그 하고 있는데 안 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적죠. 흔들림이라든가 부침이 좀 적은서부터 마음을 열고, 아까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나면 다 죽죠. 근데 왜 마음이 닫혀있냐면 아직 부딪혀보질 않아서 그래요. 저 도깨비 단지 않았어요. 저 이 북측에 들어가는 날, 평양 들어가는 날 전날 통일부로부터 교육받을 때 휴대폰 뺏기니까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교육받았거든요. 근데 가서 제 휴대폰 다 쓰고 제 사진 다 찍고, 뭐 삼성한테 제가 항의도 했거든요. 왜 서머타임이 끝났는데 30분, 요즘은 어떠신가요? 30분 오차가 아직 있나요? 이제 없어졌겠죠. 제가 2018년 들어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서머타임 필요 안 하겠다, 시간 통일하겠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30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저하고 같이, 뭐 우리는 경험하시잖아요. 저기 무슨 통일 노래 부르면 한 바퀴 돌면서 눈물 훅훅거리는 그런 거를 전 국민이 해줘야지 동의가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아까 민족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교류, 그리고 이런 스포츠 쪽도 남북 교류와 같이 좀 교류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럼 좀 더 마음이 유해지고 그때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단의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유발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아마 방송료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단들한테도 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프로스포츠 협회가 있습니다. 주로 이 KBL이나 이런 회장들이 같이 겸직으로 맡긴 하지만 그 협회에서도 관심이 있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 관광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저희도 이제 응원단도 가야 되니까요.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런 이제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산업 활성화라든가 남북교류까지 연결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